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20년 경험에 기반한 분석이지 이걸로 특정 종목을 사시라, 파시라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먼저 분명히 할게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정말 대단했죠? 아마 대부분 GPU가 얼마나 팔렸나 그쪽 컴퓨트 부문 성장률만 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 숫자만으로도 엄청났습니다. 근데요, 제 20년 경험상 진짜 큰 돈의 흐름을 알려주는 신호는요, 항상 저렇게 모두가 주목하는 스포트라이트 바로 옆, 살짝 어두운 곳에 있더라고요. 만약에 말이죠, 모두가 환호하는 그 숫자 뒤편에서 훨씬 더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시장의 온갖 파도를 넘어온 퀀트 전략가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엔비디아 실적 보고서, 그 숫자들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았다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거대한 AI 골드러시에서 진짜 금맥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이 글로벌 공급망,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엔비디아의 진짜 이야기. 월가의 똑똑한 애널리스트들마저도 잠시 놓쳤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숫자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죠. 자,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부문 실적인데요. 화면 왼쪽에 GPU가 포함된 컴퓨트 부문 전년 대비 58% 성장. 야, 이것만 봐도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웬만한 기업 1년 성장률을 그냥 뛰어넘으니까요. 시장도 여기에 열광했죠. 그런데요, 진짜 선수들은 오른쪽을 봅니다. 바로 이 네트워킹 부문, 성장률이 무려 263%예요.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입니다. 만약 이게 그냥 일회성 이벤트라면 뭐 무시해도 되겠죠. 하지만 이게 엔비디아의 전력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이 263%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비밀은 바로 이 렉 시스템이라는 전략에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최고급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GPU 칩만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젠슨 왕은 칩만 팔지 않아요. GPU, CPU는 물론이고요. 그걸 연결하는 모든 부품들, 심지어 소프트웨어까지 싹 묶어서 데이터 센터 한 칸을 통째로 하나의 솔루션으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기계에 iOS라는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는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만든 것과 완전히 같은 전략이에요. 단순히 매출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파는 겁니다. 고객을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완벽하게 가둬버리는 거죠. 자, 그럼 엔비디아의 이 똑똑한 전략이 이제 기업 수준을 넘어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열쇠는요, 952억 달러라는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 숫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9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3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엔비디아가 2026년까지 부품을 안정적으로 받으려고 협력사들하고 미리 맺어놓은 장기 구매 계약 금액이에요. 구속력이 있는 돈이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 금액이 작년보다 무려 210%나 폭증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그냥 앞으로 장사 잘 될 것 같으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희망 섞인 전망이 아닙니다. 이건 미래 수요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바탕으로 공급망 전체에 실제 현금을 꽂아놓는 아주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약속인 거예요. 한마디로 공급망을 돈으로 지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130조 원이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까요? 자, 첫 번째, 엔비디아는 앞으로 몇 년간 AI 칩 전쟁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을 싹 선점해버립니다. 두 번째, 이 계약금의 상당 부분은 AI 연상에 꼭 필요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로이터 통신 분석을 보면 이 계약금의 최소 30% 이상은 HBM으로 갈 거라고 추정하더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 엄청난 수요는 HBM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한국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를 보면 이 반도체 수출 덕분에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한 기업의 전력이 한 국가의 경제 전체를 끌고 가는 완벽한 탑다운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가득한 것 같죠?
그런데 제 경험상 시장이 이렇게 뜨거울 때는요, 반드시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화려한 AI 골드러시 뒤편에 조용히 쌓이고 있는 베테랑의 눈에만 보이는 어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스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SPV, 우리말로는 특수 목적 법인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룬 기사가 있었는데 메타의 하이페리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바로 이 SPV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설비 투자하는 것 같지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구조를 뜯어보면요, 마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봤던 그런 복잡한 파생 상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메타가 직접 수십조 원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그러니까 SPV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SPV가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죠. 그럼 메타는 뭘 하냐? 그 SPV한테서 데이터 센터를 장기간 빌려 쓰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메타는 자기네 재무제표에 빚을 단 1원도 기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기들만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쓰게 되는 거예요. 회계적으로는 합법이지만 경제적인 실질은 감추는 아주 교묘한 금융공학인 셈이죠. 이게 왜 위험 신호일까요? 바로 숨겨진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메타의 재무제표만 보고 이 회사 참 건전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회사와 연결된 수많은 SPV에 어마어마한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터뜨렸던 부의 부채와 구조가 똑같아요. 시장이 좋을 땐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늦춰지거나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와서 자금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을 때 바로 이 숨겨진 빚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경계해야 할 진짜 리스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엄청난 기회와 또 잠재적인 리스크가 같이 있는 이렇게 변동성은 높은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퀀트 모델과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딱 3가지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계적인 손절매 원칙을 반드시 타협 없이 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5%처럼요. 이런 성장주들은요, 오를 때는 계단 없이 오르지만 내릴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옵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내 돈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둘째,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금 캐던 광무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 삽, 청바지 팔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엔비디아도 좋지만 그들에게 HBM 검사 장비나 네트워킹 부품을 대는 핵심 소부장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셋째, 제발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데이터로 하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볼린저 밴드 차트처럼 주가가 저 상단 밴드를 뚫고 과열 신호를 보낼 때 흥분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조정이 와서 하단 밴드에 닿을 때 나눠서 들어가는 원칙,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저의 최종 스탠스는 이겁니다. 선택적으로 공격하되 리스크 관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AI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구조적인 성장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 큰 파도에 올라타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SBBY라는 숨겨진 빚, 그리고 극심한 변동성이라는 파도 위에 서 있다는 것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공격적으로 기회를 잡되 언제든 시장이 돌변할 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생존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투자자는 미래를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시장이 와도 살아남고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무대가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이니까요.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생각을 한 단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